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두워? 어? 낮에는 좀 덥고, 오늘은 좀 소나기도 오고, 하지만 밤에는 조금 약간 선선하죠? 이제 정말 9월 달이 됐고, 최종이 며칠 남았어요? 80일 깨졌어? 네. 우리가 그 실전 모고 그 해설 강의 하기 전에 약간의 OT 하고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수업 진행 상황하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80일 이제 깨진 이 시점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특히 이제 국교론하고 문학 두 파트를 나눠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간단하게 실전 보고를 위한 팁 정도를 드릴게. 먼저 이제 국교론하고 연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1월부터 8월까지 어떻게 보냈냐는 중요하지 않아. 지금부터 앞으로 어떻게 보냈냐가 중요할 거야. 그런데 이제 1월부터 8월까지 어떻게 보냈냐를 잘 생각해 보면 그냥 교육과정하고 개론서의 내용들을 달달달달달 익혔다고 생각해도 돼. 이해하셨죠? 첫 번째로는 교육과정이고 두 번째는 개론서의 내용이에요. 1, 2월 기본이론반이 개론서 내용들을 중심이었고 3, 4월 교육과정반이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개론서를 보는 거였고 5, 6월은 이제 교과서반 이러니까 그 개념이나 이론 체계를 적용하는 거야. 7, 8월 달은 문제풀이를 통해서 개념이나 이론 체계를 이해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어차피 1, 2월 달에 다루는 개론서에서 다뤄졌던 국어교육론의 개념들이 3, 4월 교육과정에 안 나온 건 아니야. 반복되는 거지. 그러니까 반복을 몇 번 했냐면 1, 2월, 3, 4월, 5, 6월, 7, 8월 몇 번 반복했어? 국교론만 치면 몇 번? 4번이나 반복했단 말이야. 4번이나. 그 정도면 좀 남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세부적이고 잡다한 사항들이 남기보다는 뼈대와 그러니까 주요한 살들이 좀 붙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1월 달부터서 만약에 어떤 건축 구조물을 이렇게 올린다고, 건물을 올린다고 했을 때 1월 달에 했던 게 뭐냐면 맨 땅에 털을 잡고 거기에 이제 깊이를 파는 거예요. 1, 2월 달부터서는. 올리는 거 아니라 내려가는 거야. 알겠죠? 지하로 깊이 들어갈수록 더 높이 올릴 수 있어.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깊이 파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건물을 올리기 시작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 근데 그때 이제 올릴 때에는 당연히 토대도 파고 깊이 있게 파고 그 다음 이제 뼈대 같은 것들을 올리겠지. 이해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멘트를 바르겠지. 그 정도가 지금 상황이야. 건축물로 치자면. 그러니까 외관은 완성되어 있는 거야. 여기에다가 페인트 칠도 하고 쓸데없는 것들도 부수고 또 새로 필요한 것들은 부분적으로 보수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11월 마지막 주차 그러니까 11월 달에 가서 이제 평가받는 거야. 잘 지어졌는지. 이해했어요? 근데 이 9, 10월 달은 어떤 기간이냐? 바로 여러분들이 올렸던 건축 구조물들의 토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외형 뼈대, 그다음 붙어있는 살 이런 것들까지 잘 보고 잘못되어 있는 거 고치고 필요한 부분들은 보수하고 쓸데없는 것들은 버리는 거야. 이해했어요? 근데 이제 이때 필요한 게 뭐냐면 이제 건축구조물의 비유 빼고 필요한 건 뭐냐면 우리들이 다뤄야 할 과목들이 국어잖아. 남들이 보기에는 야, 국어 한 과목 가지고 뭘 그렇게 무슨 공부할 게 많다고 웃을 일이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부딪히는 국어는 그게 아니잖아.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에 국교론이 있는가 하면은 그지? 문학에서도 현대문학하고 고전문학으로 나누고 현대시, 고전시가 현대산문, 고전산문 나누고 문법도 중세문법, 현대문법 나누고 운문론, 형태론 나누고 그게 나눠지는 것들이 한 문항씩 나오잖아. 한 문항씩. 적어도 그게 치면 그게 한 문항 그게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이 한 문항을 읽고 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느냐고. 양이 많아. 정말 많지. 그 양을 줄여야 돼.
엄청 줄여야 됩니다, 지금은. 이해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배경 지식이나 이론들을 1월부터 8월까지는 이렇게 넓혀서 공부했으면 지금 추려야 돼. 추려가지고 정말 나올 만한 것들만 이제 깊이 있게 해야 돼. 얕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때는 깊이를 확보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넓이야. 넓게 이렇게 펼쳤다면 지금부터서는 깊이를 확보해야 한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국어교육론의 첫 번째 배경 지식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이론 및 개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자면 응집성. 들어본 적 있어? 오케이. 작년도에 나왔던 게 응집성이 나왔어. 국교론에서 학생이 쓴 글에 대한 점검 조정을 할 때 응집성 문제가 나왔는데 응집성에 대한 기본 개념을 알고 있는가? 이때 개념을 알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 문장으로 응집성을 설명할 수 있는가야? 인출할 수 있는가야? 그게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응집성 써라. 응집성이라고 하는 용어를 써라라고 하는 기입형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작년도의 소설력 문제처럼 이 학생 글에서 응집성이 저해된 부분을 찾아서 문제점을 밝혀라. 서술할 수도 있고 어찌됐든 개념을 익히고 적용을 해야 되는 거야. 이해하셨죠? 적용까지 하기 위해서는 그 개념이 확실하게 내면화돼야 되니까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들 가운데에서 나올 만한 내용들은 확실하게 한 문장 인출이 가능해야 한다. 알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작년도에 응집성이 나왔으면 올해는 안 나와. 그런 식으로 최근 3개년에 나왔던 배경 지식이나 개념들은 일단 추려내고 올해 나올 만한 그러한 배경 지식의 이론 및 개념들은 좀 더 깊이 있게 가야 한단 말이 이 말입니다. 깊이 있게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새겨. 그걸 내면화라고 불러. 내면화. 내면화. 일단은 이 실전 모고를 배경 지식이나 이론 및 개념의 확인 차원으로 이용을 하려면 1번에 나온 것처럼 동그라미 1번이죠. 한 회차에 A형의 12문항, B형의 11문항에 국교론이 이제 그냥 평균 잡아서 국교론이 화법 독서 장문에 2문항씩이 6문항 정도가 나오면 한 회차당 테마가 6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한 문항의 테마가 2-3개일 수도 있어. 하지만 대체적으로 보자면 그 정도 6, 7, 8개 정도의 한 회차당 문항 관련 테마가 있으면 그 테마의 문제풀이를 위한 국교론의 배경 지식을 이 주차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돼. 그러니까 문제를 맞았어도 정답 맞추거나 맞췄어도 반드시 그 배경 지식은 확인하고 가야 돼. 또 하나는 운이 좋아서 우리가 모고 때 다뤘던 주제나 테마가 출제가 될 수도 있어. 가령 오늘 여러분들이 그 1회차 모고 때, 실전 모고 때 가장 화법에서 기억해야 할 테마가 뭘까? 시험 봤으니까. 제정이 생각나는. 비폭력 대화야. 비폭력 대화. 이런 식으로 한 주차당 그 비폭력 대화라고 하는 그 테마가 있어. 그럼 이것을 개론서에서만 나와. 비폭력 대화는. 근데 교육과정에서는 나전달법이라고 했고 이 두 가지의 교육과정과 비폭력 대화라고 하는 개론서의 내용들을 합치고 이것들은 이제 주변도 봐야 돼. 주변은 뭐냐면 갈등관계 해결을 위한 말하자면 대화 방법이거든. 근데 갈등관계 해결을 위한 대화 방법이 비폭력 대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화의 원리 가운데서도 예를 들자면 공손성의 원리 또는 공감적 듣기 이런 것들이 이 갈등관계 해결을 위한 대화야. 갈등관계 해결을 위해서는 토의나 협상과 같은 설득적인 공적 담화 유형들이 있어. 이건 공식적인 갈등관계야. 근데 사적인 갈등관계 해결을 위한 것은 대화야, 대화. 그 중에서도 공감적 듣기, 공손성의 원리, 적절한 거리 유지의 원리, 체면 유지 전략 이런 것들은 모두 다 갈등관계 해결을 위한 대화 전략이야. 근데 작년도에 체면 유지 전략이 나왔으니까 그런 부분들 빼고 안 나온 부분을 이렇게 다루는 거야지. 그러니까 비폭력 대화, 그 다음 그 주변들을 이렇게 긁는 거야. 그럼 대화하게 되면 대화의 원리, 안에서 대화의 원리들이 있지? 그 다음에 공감적 듣기가 있고, 비폭력 대화가 나전달법들이 있고, 이런 내용들이 한 주차에 다 정리가 돼야 돼.
매 주차마다 6개나 7개의 테마가 나오면 그 6개나 7개의 테마는 반드시 올해 출제 가능성이 높은 테마만 다뤄. 무슨 말씀인지 아셨지? 그러면 그 부분들을 반드시 내면화시키고 주변 것들도 공부를 해 주셔야 돼.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시면 잊혀지지 않는다는 거야. 아, 1주차에 비폭력 대화를 배웠던 것이 요거야 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운이 좋으면 그렇다는 얘기야. 운이 좋으면 작년도에 운이 좋아가지고 맞췄던 논중의 필수 구성 요소는 정말로 운 좋은 거야. 근데 한번 생각해봐. 여러분들의 모고 문제는 여러분들만 보는 거 아니다. 인강생들도 아니야. 교육과정 평가원에 연구원들이 봐. 매월 9월부터 11월 모고 기간에 IP 하나가 여기 있는 노량진 학원가의 모고 문제들을 등록을 해. IP 하나가 등록을 해. 전 과목을 다. 그러니까 만약 국어과 강사가 10명이다라고 하면 10명의 모고를 다 수거해 간단 말이지. 출제자가 안 봐. 출제자는 출제를 하고 연구원이 봐. 연구원이 보고 출제했던 문제 문항하고 이 문제가 너무 비슷하면 일단은 변형시키거나 제외시키겠지. 아니 어떤 학원 강사에게 좋을 일이 있어? 아니면은 교육과정 평가원의 입장에서는 그 문제 유출 시비도 걸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고 문제는 교육과정 평가원의 연구원도 검토를 한다. 그럼 한번 생각해봐. 송원영 거의 모고만 검토한다면야 그럴 수 있는데 국어과에 10명 정도의 학원 강사가 있으면 10명 정도가 있으면 각 과목마다 다 포함해서 그 10명의 모고들을 전부 다 그들이 낸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 피해서 문제를 낼 수 있는 출제자가 없다고. 없어. 그리고 이 문제를 피하잖아?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되냐면 저기 논문 구석에 있는 거 갖고 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욕 들어. 변별력도 없고. 이해했어요? 그런 문제가 있긴 해. 근데 문제를 이렇게 우리가 다뤄보면 나올 만한 것들은 정해져 있다. 정해져 있어. 근데 그것을 얼마만큼 내가 내면화했는지. 운 좋아서 작년처럼 필수 논중 구성 요소와 관련된 것들을 막 훈련을 한 것처럼 우리가 비폭력 대화는 이번에 나올 만한 것 같아요 하고 제가 삘 받아가지고 모고를 1회차만 낸 게 아니라 9회차도 내고 막 10회차도 내고 7회차도 내면 저쪽에서도 이제 낼 만한 게 없는데 이것밖에 없는데 안 나왔으니까 비폭력 대화는 안 나왔으니까 아 이거 어떻게 냈지? 저 송원영이라는 놈이 지금 몇 번에 걸쳐서 냈는데 다르게 변형시키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테마는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테마 공부를 해야 한다. 이게 첫 번째야. 배경식과 관련해서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2번 이점 논점이야. 논점. 논점이 뭐냐? 논점이란 출제자의 의도를 말해. 당연히 송원영 모고는 출제자가 누구겠어요? 저죠. 근데 여러분들은 시험장에 가시면 그 출제자의 의도를 되도록이면 파악하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집에 가셔서 최근 3개년의 국교론 문항만 이렇게 한 30분에서 1시간 동안 팔짱 끼고 이렇게 한번 눈으로만 훑어봐. 이렇게 한번 훑어봐. 훑어보면서 왜 냈어, 이 문제? 한번 의문을 제기해봐. 이 문제 왜 냈어? 이게 이제 출제자의 의도와 관점을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이거든요. 뭐, 예를 들자면, 뭐, 지금 생각이 잘 안 나지만, 뭐, 24학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 작문 문제가, 일단, 교사의, 4명의 교사 주고 작문 이론의 관점을 물어봐. 오케이, 이거는 그동안에 해년마다 작문 이론을 뭐 형식주의니 인지주의니 사회적 구성주의니 물어봤으니까 나올 만한 것이었어. 왜 냈어가 아니라 나올 만한 것이었어. 작문 이론이 작문 교육 이론. 근데 거기에다가 이 작문 이론이 독자를 어떻게 바라보는가의 차이점을 서술하래. 잘 이렇게 팔짱 끼고 봐봐. 그러면 왜 낸 거야? 무슨 말이냐면 작문 이론을 묻는 건 내가 알겠어. 그럼 왜 독자관을 묻는 거냐고. 거기에다가 세 번째 테마가 뭐였냐면
평가 주체 측면에서 평가 방법의 유형을 각각 하나씩 적으라는 거야, 명칭이. 답이 뭐였어? 자기평가하고 상호평가였잖아. 아니, 한 문항에 작문 이론, 독자관, 그러니까 작문 이론의 명칭이지? 독자관, 평가 방법. 이따위 식으로 문제를 내냐고. 생각을 해봐. 왜 냈어? 라고 이렇게 궁금증이 안 들어? 이 문제를 가지고서 묻고자 하는 게 도대체 뭐야? 작문 이론을 묻고자 하는 것은 알겠어. 근데 왜 또 작문 평가까지 끼어들어가 있냐고. 전혀 상관없는. 왜 낸 거야? 왜 이런 식으로 작성 방법을 구성한 거야? 요거 생각하셔야 돼. 요거. 왜냐하면 교과 교육을 내고 싶었어. 뭘 내고 싶었어? 교과 교육을 내고 싶었어. 교과 내용과 교과 교육은 어떻게 달라? 어떻게 달라? 여기 있는 교과 내용은 학생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무엇에 해당돼, 무엇. 근데 교과 교육은 이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할 것인지의 방법이야. 요게 이제 교수학습 방법이잖아. 작문 이론이 순수하게 말하자면은 이론이지만, 작문 이론은 실은 뭐야? 작문 교육 이론이야. 작문 이론이자 작문 교육 이론이야. 교육.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작문 이론과 작문 교육 이론은 학생들이 알아야 할 사항이야? 아니면 몰라도 될 사항이야? 학생들이 형식주의하고 인지주의하고 사회주의 구성주의하고 대화주의를 왜 알아야 되냐고. 교육과정에 없어. 개론서에는 있어. 근데 왜 작문 이론이 개론서에 있거나 7차 교육과정에는 있어. 그 작문 이론이 왜 있냐고. 무엇 때문에 있어? 학교 교육 현장에서 이것을 이렇게 가르쳐야 돼. 라고 하는 교수학습이야, 교수학습. 그 교수학습을 내고 싶은 거였었어. 근데 이 교수학습만 있는 게 아니지. 평가도 있는 거야. 그 교수학습과 평가를 합쳐서 뭐를 이뤄? 교과 교육을 이뤄. 그러니까 작문에서 교과 교육을 내고 싶었던 거야. 그러니까 평가도 물어보고 싶고, 그 다음에 교수학습 쪽도 물어보고 싶었던 거지. 이 문항이 작문의 한 문항을 구성해. 그럼 봐. 작년도에 나왔던, 이렇게 팔짱 끼고 보란 말이야. 국교론,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그러니까 화법 독서 작문이 몇 문항 나왔냐면, 독서가 기입형 2문항에 소설형 1문항. 3문항이야. 합치면 그냥 8점이야.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보자면은 2문항씩 나와. 그리고 4점짜리 2문항씩이니까, 이해했어요? 24점이 우리 국어교육론에 배당된 배점이야. 여기에서 어떤 과목이 기입형 2문항을 내고 소설형 1문항을 내는지는 각 해년마다 달라. 근데 작년에는 독서가 기입형 2문항에 소설형 1문항이야. 그리고 그 독서가 기입형이 A형에서도 A형, B형, 기입형에 이렇게 A형과 B형의 기입형이 각각 박혀 있어. 그런 적이 없었거든. 그런 적이 없었다고. A형과 B형의 같은 영역, 독서라고 하는 같은 영역에 기입형이 2문항이 나온 해가 없어. 작년 빼고. 근데 작년에 그렇게 나왔다고. 독서의 정의적 요인. 또 하나는 텍스트의 난도. 이 두 개가 기입형으로 이렇게 나온 거야. 그렇지를 그동안 안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화법하고 독서 파트 부분은 교과 교육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지 않았다고. 전부 다 내용이야. 이 내용은 보통 국어교육론에서의 교과 내용은 무엇에 해당돼?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뭐야? 전략이지. 한번 팔짱 끼고 보란 말이야. 작년도에 물어봤던 것이 기능 및 전략이 아닌 문제가 있었냐고. 작문 그 소설형 문항인 교과 교육 문제를 빼놓고서는 전부 다 작문 전략을 물어본 거야. 작문 전략, 독서 전략, 화법 전략. 가령 화법에서 대화의 원리의 체면 유지 전략을 밝히고. 이해했어요? 논중이 전략이야, 전략. 논증은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논중 전략이라고. 논중도. 토론 주고 논중. 그 다음에 독서에서 학습 독서 전략. 매핑.
도해주직자.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장문에서는 설득담화하고 연관해서 서론의 전략, 결론을 어떻게 쓰는 전략. 그러니까 다 무엇을 물어봤어? 기능 및 전략을 물어본 거야. 기능 및 전략. 이게 교과 교육이야. 교과 내용이야. 근데 딱 한 문항이 장문 이론, 장문 교육 이론과 관련된 교수학습 평가를 내고 싶은 거야. 이해했어요? 근데 그게 장문에만 작년에 걸렸던 거야. 그러니까 딱 몇 문항 나온다고 국교론이 전체 합쳐서? 평균적으로 몇 문항 나온다고? 국교론만 해당하면 몇 문항? 문제가 몇 문제? 몇 문제 나온다고? 6문제 나온다. 6문제. 화법, 독서, 장문. 알겠어요? 근데 6문제 가운데에서 그것이 7문제가 됐든 6문제가 됐든 한 문제는 뭐가 걸려? 교과 교육 걸린단 말이야. 교과 교육이. 그게 작년에는 장문에서 교수학습 및 평가를 물어본 거고. 알겠죠? 그리고 또 해를 거듭해서 그 전년도에 보면 독서 교수학습 및 평가 물어본 적이 있어. 또 그 전에 보면 연속해서 2년간 화법 교수학습 물어봐. 내재적 수행법, 모의 역할법 이런 거. 그러니까 교수학습 및 평가 문제는 화법이든 독서든 장문이든 하나씩 한 번씩은 한 문항 정도 한 문제씩은 물어봐. 교수학습과 평가를 아울러서. 근데 작년도에는 교수학습도 물어보고 싶고 평가도 물어보고 싶은 거지. 또 교수학습 파트 부분은 이 교과 교육의 교수학습 파트 부분은 장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장문 교육 이론이 있지만 독서 같은 경우에는 독서 교수학습의 모형이 있어. 모형. 들어봤어? 모형? KWL, SQ3R 이해했어요? 그것뿐만 아니야. 상향식 모형, 하향식 모형, 상호작용식 모형도 따지고 보자면은 이것은 독서를 바라보는 관점과 그것에 해당되는 독서 지도 방법들이야. 그러니까 올해는 독서 파트에서 교과 교육이 나올지 화법 파트에서 교과 교육이 나올지 장문 파트에서 교과 교육이 나올지 모른다고. 모른데 만약에 독서 파트에서 교과 교육이 나오면 진짜 어려워. 그러니까 SQ3R, KWL 이런 것들의 전략이면서 동시에 교수학습을 물어본 게 아니라 순수하게 교수학습을 물어보면 독서 파트 부분에서는 좀 어렵게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딱 기존 기출문제를 보시면서 한 최근 3개년간 어떤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 일단 저는 모고 문제를 낼 때 그렇게 냅니다. 그리고 평가원 측에서 내 모고를 본다라고 하더라도 올해 출제 가능성이 높은 부분들은 일부러 낼 거야. 왜냐하면 이걸로 평가원, 연구원이나 출제자들을 압박하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송원영만 비폭력 대화를 중시하는 게 아니라 임용 강사들 가운데서 6, 7명이 비폭력 대화에 모고 문항을 냈으면 충분하게 연습은 하고 있네? 오케이, 그럼 다른 형태로 내야지?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 압박하려고. 이거 내라고. 이거 내라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보실 일은 국교론에서 답안 작성입니다. 출제자의 의도 및 논점을 파악하는 것 이외에 세 번째 답안 작성을 연습해. 이 모고 문제는 여러분들이 지금 답안 작성을 연습하는 거야. 근데 잘 봐. 잘 보라고. 뭘 잘 보냐면 답안 작성의 형태를 보라고. 그동안에 있었던 기출문제들을 쭉 이렇게 한 3개년치를 모아가지고 작성 방법만 막 유심히 봐봐. 그럼 공통점이 있어.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가령 뭐 예시 사례로 그 6번 문제가 나오죠. 이게 지금 작년도에 나왔던 장문 문제인데 작성 방법 다음 장에 이쪽 부분에 넘겨보시면 이 구구절절한 거 다 빼고 작성 방법만 봐봐. 그러면 작성 방법이 몇 개야? 크게 2개고 하나의 작성 방법에 다시 2개로 나눠지지. 알겠어요? 여기까지는 아셨죠? 그러니까 앞에 거 뒤에 거 그냥 모두 다 1점씩이야. 1점씩. 근데 거기도 그 작성 방법 보시면 첫 번째 작성 방법에 쓰고 동그라미 쳐봐. 쓰고 그 다음에 뭐 할 거? 그치. 그 또 두 번째 작성 방법은 여기서는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찾아 쓰고. 이게 찾아 쓰고야. 찾아 쓰고. 그 다음에 뭐야? 그 다음에 뭐야? 설명할 거야. 그럼 고개 들어봐. 앞에 쓰는 것도 1점. 뒤에 설명한 것도 1점. 근데 둘 다 모두 다 1점짜리인데 하나는 쓰고 하나는 설명하래. 무슨 차이점이 있어?
차이점이 뭐냐고. 쓰는 거하고 설명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뭐야? 뭐야? 뭘 것 같아? 쓰는 거는 명칭 같은 걸 쓰는 거고, 설명하는 것은 조건을 고려해서 수술하는 거. 무슨 뜻인지 알겠어. 어떤 감이 있는지 알겠어. 명확하게 설명해 줄게. 명확하게 설명해 줄게. 제시하고, 쓰고, 찾아 쓰고, 이런 것들 있지? 이 모든 것들은 그냥 단답형이야. 무슨 형? 무슨 형? 단답형. 만약에 찾아 쓰라고 해도 문장이 아니야. 찾아 쓴다고 해도 뭐라고? 문장이 아니라고. 심지어는 찾아 쓰라고 하는 문제가 문학에서 나오면 작성 방법 오늘 가가지고 한 3개년치를 봐봐. 어절로 써라. 시어를 2개 찾아 써라. 이렇게. 어구로 써라. 어절, 어구, 단어 이런 식으로 딱 명칭을 부여해. 그러니까 문장이 아니야. 그냥 단답형이야. 써라고 하면 이것은 무엇이다. 그러니까 제시하라, 써라, 밝혀라. 알겠죠? 화법에서는 체면 유지 전략을 밝히고 이랬어. 여기서 활용되고 있는 체면 유지 전략을 밝히고, 그러면 여기서 활용되고 있는 체면 유지 전략은 무엇이다. 이게 그냥 단답형이야. 느낌이 그래도 일정. 오케이? 근데 다시 서술하라, 또 뭐 설명하라. 요거는 단답의, 잘 들어, 단답의 이유 근거야. 이거예요. 왜냐하면 느낌을 그렇게 가져야 돼. 설명하라 라고 하면 이거예요. 왜냐하면, 알겠어요? 근데 그것을 그 이유나 근거를 가지고 올 때 2가지에서 가지고 와야 돼. 첫 번째로는 무엇에서 가져와야 돼? 지문을 보면 지문에서 긁어와야 돼. 두 번째로는 무엇에서 가져와야 돼? 보기에서.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유나 근거가 아니라면, 즉 다시 말하면, 알겠어요? 이유나 근거가 아니라면 무엇이다 밝히고 나서, 즉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해서 한 문장 덧붙여주면 설명이 되는 거야. 느낌 오셨어요? 서술이나 설명은 이유나 근거나 구체적으로 밝히는 과정이 필요해. 그래서 적어도 단답형이 아니라 2문장 이상의 서술이 돼야 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의 줄이, 답안줄이 몇 줄? 지금 여기 있는 답안지 줄이 몇 줄? 4줄이지. 4줄이면 작성 방법 하나당 1줄씩. 근데 제시하고 밝히고 쓰고는 그 한 줄에 딱 한 5분의 1이나 4분의 1 정도만 차지해. 맞지? 맞지? 그럼 나머지 줄들은 어떻게 해야 돼? 봐봐. 비포 용지 사이즈에 하나, 둘, 셋, 4개가 여기 안에 답안을 다 작성하는 거라면, 제시하고 밝히고 쓰시오라고 하면 이 긴 것에 4분의 1, 5분의 1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는다고. 이게 제시한 거야. 그것은 무엇이다. 제시했지? 그러면 이제 작성 방법 첫 번째 나머지 문제가 서술할 것이라고 하면 그 서술은 요렇게 서술을 해주시면 되잖아. 또 마찬가지로 밝혀라라고 하면 밝혔고 그 다음에 요렇게 서술해 주시면 되잖아. 이해했어요? 근데 요렇게 서술해 주실 때 여기는 문장 구분을 좀 해줘. 무엇이다. 왜냐하면 요때 이제 이유나 근거가 삽입해 들어가야 돼. 삽입. 왜냐하면 또는 즉 다시 말하면으로 문장을 구분해서 서술해야 돼. 설명을 해 주실 때 단답형 플러스 이유 근거나 즉 다시 말하면의 표지를 활용하는 거야. 아셨죠? 그래서 제가 채점을 할 때 채점을 할 때
당연히 제시하는 것은 단답형이니까 단답형 채점하고 나서 감점 채점이야. 감점 채점. 있으면 점수 그냥 있는 거고 없으면 감점을 하는 거야. 근데 요때 이 서술할 거 설명할 것을 할 때 읽어본다고. 근데 이게 문장이 그냥 한 문장으로 이렇게 길게 있으면 채점자로서 내가 짜증난다고. 짜증난다고. 알겠어? 그래서 채점자로 하여금 간결하게 보이기 위하여 적어도 이유나 설명을 할 때의 문장 구성은 두 문장으로 할 것. 근데 두 문장으로 할 때 앞에 문장이 훨씬 더 중요해. 단답형으로 있어야 되는 거야. 느낌을 그래. 그 다음에 뒤에 두 번째 문장이 그냥 이유나 근거를 밝히고 있는 문장이야. 이 둘 사이가 서로 잘 연결되도록만 하면 돼. 뭐뭐이다. 설명할 때 이것은 뭐뭐이다. 왜냐하면. 이해했어요? 그러면 내가 채점을 할 때 어떻게 채점하냐면 뭐뭐이다. 오케이, 맞아. 근데 이유나 근거가 긁어온 게, 지문에서 긁어오거나 보기에서 긁어온 게 적절하면 논리성이 있어. 설명이나 서술은 무엇을 요구하냐면 작성자의 논리성을 요구한다. 논리성을 요구해. 그래서 되도록이면 왜냐하면, 아니면은 즉 다시 말하면 하고 구체적으로 밝혀주는 거야. 그리고 그것은 너의 생각이 아니라 지문에서 긁어오거나 근거를, 보기에서 근거를 가져와야 돼. 특히나 지문이나 보기를 가지고 오는 것은 무엇을 고려해야 하는 표가 반드시 나와. 또는 무엇을 참조해야 하라고 표현이 나오면 반드시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돼? 이유나 근거가. 요게 이제 핵심이야, 요게. 이거 없으면 이제 감점 처리한다고. 반드시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쓰시려고 해야 돼. 네 줄에 제시할 것, 쓸 것, 밝힐 것은 그냥 짧아. 한 3분의 1 정도의 수준으로 답안 작성을 하면 되고, 나머지 한 줄 반 정도를 두 문장으로 구성을 하는 거야. 그리고 두 갈씩 구성이야. 무조건 두 갈씩 구성이야. 즉, 다시 말하면 왜냐하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뒷받침하는 문장이야. 근데 앞에 있는 내용이 맞으면 뒤에 있는 이유나 근거도 당연히 맞을 것이라 생각하고 채점이 들어갈 거야. 그래서 두 갈씩 구성을 해야 돼. 앞에 포인트를 두고 이유나 근거나 즉 다시 말하면 그냥 뒤에 뒷받침하는 문장으로 덧붙이면 긴 설명하는 글이 된 거야. 설명할 것, 서술할 것. 명심하시고 반드시 설명할 것, 서술할 것을 한 문장 안에 다 넣지 말아라. 그러면 굉장히 복잡해진다. 핵심도 놓치고. 그럴 땐 두 갈씩 구성을 해야 돼. 두 갈씩 구성이란 이게 두 문장이면 한 문장을 그것은 무엇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무엇이다. 즉 다시 말하면 이런 식으로 해라. 그리고 앞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냥 포인트를 주고 대표적인 핵심 키워드를 여기다 집어넣어라. 여기는 어차피 보기나 지문에서 긁어오는 거니까 내가 안 만들어도 돼. 자, 이게 답안 작성의 방법이야. 그러니까 딱 오늘 집에 가셔서 3개년 정도의 기출문제를 이렇게 모으고 나서 국교론 파트를 싹 눈으로 훑어보면서 이거 왜 냈어? 부터 시작해서 작성 방법에서 밝히고 제시하고 쓰고 서술하고 설명하고 이런 것들이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도 보고, 아셨지? 주제를 중심으로도 보고 형태를 중심으로도 보고. 그다음 또 하나 팁을 드릴게. 국교론에 해당되는데 작년도에 오늘 가서 기출문제들을 국교론을 한번 훑어봐봐. 대부분의 국교론 문제가 교사와 교사와의 대화하고 교사와 학생과의 대화야. 봐봐. 근데 그런 패턴이 그 전에도 왕왕 있어 왔었어. 근데 작년처럼 그렇게 많이 있지를 않았어. 그러니까 교사와 학생과의 대화나 교사와 교사와의 대화를 그런 지문 유형으로 구성할 때는 어떤 문제들이 많이 나왔냐면 이론을 제시할 때 이론이 어렵기 때문에 그냥 지문 하나에 그 이론을 제시하기보다는 이 지문과 관련되어서 교사와 교사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론들을 설명해. 대표적인 게 작문 이론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의 작문 이론 문제들이 교사와 교사와의 대화로 돼 있어. 오늘 집에 가셔서 한번 봐봐. 기출문제도 봐봐. 근데 그동안에는 작문 이론과 같은 이론 문제들이 이렇게 하나의 단문 형태로 나오기보다는 교사와 교사와의 대화 형식으로 나왔던 게 작문 파트 부분의 작문 이론 문제들이었었는데 작년도에는 이상하게
작문뿐만 아니라 독서 파트에서나 화법 파트에서도 그냥 교사와 학생과의 대화가 나와. 그리고 거기 안에서도 심지어는 이론이 언급돼. 교사가 이제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이론적인 명칭이나 개념이나 전략 명칭들이 막 언급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팁을 드리자면 이렇게 대화 중심으로 되어 있는 그런 패턴들은 작년도 이후로 어느 정도 굳어졌다. 이제 순수하게 이론적인 하나의 단문 지문으로 나온 건 기입형밖에 없다. 기입형밖에 없어. 이렇게 단문 지문 하나를 퉁탕 주고 거기 안에 가로 안에 들어갈 핵심 키워드를 적는 거. 그런 것도 팁으로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집에 가셔서 국교를 4번. 기출문제는 무조건 봐라. 근데 최근 상개념만 보지 말고 적어도 2014학년도 이후 그 다음에 객관식 기출문제는 주제 중심으로 보고 2008학년도 이후도 이전도 주제 중심으로 봐라. 논점도 보고 하라.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이제 문학은 짧게 말씀드릴게요. 문학은 대책 없습니다. 아시죠? 재정이 문학 공부 어떻게 할 거예요? 80일 동안. 당신의 공부 방법을 알려주세요. 기출 중심으로 보고. 그럼 뭐 예를 들면 수능자습서의 작품들이라든가 이런 거 봐왔잖아. 다시 안 볼 거야? 또는 개론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추천하는 개론서가 현대시 작품론하고 고전시가 작품론이 있잖아. 개론서는 안 볼 거야? 그것도 봐. 5, 6월반 교과서반 할 때 우리가 3, 4월 5, 6월반 교과서 작품도 배웠잖아. 그건 어떻게 해? 했던 거. 아, 그럼 그 교과서반에서 배웠던 것은 모고로만 만족하고 따로 복습하지는 않고? 그럼 일단 개론서에 있는 작품 같은 것들은 볼 것이고, 개론서 작품을 보는 거야? 아니면 개론서의 해설을 읽는 거야? 해설을 읽어? 거기다가 기출을, 근데 기출 딱 보면은 오발탄 하게 되면 작년에 나왔던 모범동화 하게 되면 답이 딱 나오잖아. 어떻게 기출을 다시 본단 말이지? 자, 오케이. 그냥 문학은 이렇게 설명드릴게. 이건 나만의 방법이야. 여러분들에게 추천해서 저는 그렇게 해봤어요 하신 분도 있고, 지금 새롭게 80일 동안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좀 벅차요 라고 하는 거. 자, 영역별로 일단 나눈다. 현대시, 현대소설, 고전시와 고전소설. 오케이? 그러니까 기출을 봐야 돼, 일단. 기출을 봐야 돼. 최근 3개년 기출이나 아니면 넓혀서 최근 5개년 기출 보면 현대소설이 진짜 짱나. 짜증난다고. 현대소설 문제가 엄청 짜증난다고. 작년도에 나왔던 현대소설 문제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 모범동화. 알겠죠? 그 전에도 예를 들면 심리학의 용어로 예를 들면 트라우마 같은 경우에는 박완서의 엄마의 말뚝이 그래도 트라우마와 관련되어서 그나마 그래도 작품도 안정돼 있고 우리가 알고 있고, 그다음 트라우마도 무엇인지 대충 알고 있으니까 주어진 트라우마를 작품에 적용했으면 됐거든. 근데 작년도에 모범동화는 그 심리학 용어를 활용했잖아. 근데 문제는 뭐냐? 도저히 무엇을 묻고자 하는지를 몰라. 그 정도로 현대소설이 짜증나. 그리고 논란 있는 문제들 대부분이 현대소설이야. 기출문제를 봐야 돼. 기출문제를 보면 예를 들면 이청준의 자서전도 씁시다. 그 다음에 황순원의 소나기의 시점 문제. 항상 그 문제들이 논란이 있는 문제들이, 현대소설 파트 부분에서는 논란이 많아. 이해했어요? 현대소설 파트는 기본적으로 수능에 목을 매달아야 한다. 무슨 말이냐면 수능에서 익숙한 작품이나 수능에 보기가 있는 현대소설 문제는 한 번씩 10여 년 차 이렇게 보고 쭉 한번 그냥 훑어보는 식으로 한번 해봐야 한다. 현대소설 파트 부분은 따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만한 게 아니야. 예를 들자면 뭐 수능 자습서를 본다. 이게 필요 없어. 필요 없는 게 이유가 뭐냐면 오발탄을 우리가 몰라서 작년도에 그렇게 어렵게 여겼던 건 아니야. 모범동화는 아예 낯선 작품이라 하더라도 황순원의 소나기를 몰라서 시점 문제가 그렇게 헷갈리는 게 아니라고. 어떤 느낌인지 아셨어?
출제자의 논점이 중요한데 현대소설은 그 출제자의 논점이 보기가 있는 출제자의 논점을 파악하는 문제는 수능밖에 없어. 그래서 현대소설은 최근 10개년의 수능 모의평가 6월, 9월, 그 다음에 10개년 수능 가운데에서 낯선 작품이든 낯익은 작품이든 보기가 있는 수능 문제는 꼭 한번 풀어봐라. 작품을 몰라도 돼. 작품 자체를 알 필요도 없어. 그냥 보기로 내가 적용 가능한가를 현대소설은 해. 이해했어요? 여기까지. 두 번째로 고전 시간은 개론서 봐야 돼. 개론서 봐야 돼. 고전 시간 작품론의 개론서를 봐야 돼. 그거는 이 작품에 대한 기본적인 해설서의 내용인데 그냥 고전 시간 작품론은 어떤 특정한 지필진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체적으로 무난한 내용들을 제공하고 있으니까 고전 시간 작품론의 개론서의 작품 분석 및 해설은 꼭 봐야 한다. 물론 이제 모고 시간 할 거야. 모고 시간 할 거라고. 그 다음에 고전 시간은 시조하고 가사를 제외하고는 나올 만한 작품은 정해져 있어. 가령 예를 들면 도촌수 대비가는 우리가 몰라서 이제 틀린 거지. 너도 틀리고 나도 틀리면 돼. 상관없어. 근데 문제는 뭐냐? 만약 향가 가운데서 그동안 안 나왔던 향가가 뭐가 있어? 창기프랑가 모죽지랑가는 지금 중요한 19체, 8구체 향가인데 안 나왔잖아. 어떤 느낌인지 아셨어? 고려수교 가운데에서도 최근 2014년도 이후에 고려수교가 많은데 기껏 해봤자 15, 17작품 안에서야 고전시가 작품론의 그 개론서를 보면 그 작품 목록이 그냥 고려수교의 전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야.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작품인데 안 나온 작품이 뭐야?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고전시가를 올해 나올 만한 작품을 깊이 있게 하는 거야. 개론서도 읽고 심지어는 그 문제가 수능에서도 나왔거나 EBS 교재에도 실려 있으면 어떤 식으로. 왜냐면 고전 시간은 작품 수요가 한정돼 있으니까. 고려수교 가운데서 나올 만한 게 뭐가 있어? 가시리. 오케이. 근데 저는 정읍사가 없습니다. 가시리는 기입형 문제로 나온 적이 있었지. 그럼 앞으로 나올 때는 서술형 문제로 물어볼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정읍사는 진짜 중요한데도 14학년도 이후로 다뤄지지 않았어. 심지어는 거슬러 올라가서 객관식 기출문제 때도 선택지에 정읍사는 거론되어 있지만 전문이나 본문으로 나온 적이 없었다. 그래서 기출을 보는 거야. 그래서 딱 개론서의 작품 목록 고전시가 같은 경우는 딱 두고 요거 어디서 나왔지? 이 목록은 내가 정해줄 거야. 줄 거라고. 고전시가 작품의 목록입니다 하고 주고 해당되는 임용 기출문제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해당되는 임용 기출문제도 찾고 나왔으면, 근데 오래전에 나왔으면 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어. 고전 시간은. 근데 수능에 이 작품이 정읍사가 진짜 중요한데 수능에 나왔어. 어떤 논점으로 나왔는지. 고전 문학의 논점은 현대 문학의 논점보다도 좁아. 뻔해. 고전 시간은 개론서 중심으로 하라. 고전 시간 작품로. 여기까지. 남은 게 뭐 있어? 현대소설? 고전소설. 아니, 현대시? 고전소설. 고전소설은 작년에 봤죠? B형 11번 문제, 마지막 문제가 뭐였어? 숙향전이었지? 시간이 많이 있으면 문제 풀 것 같지? 문제가 안 풀어진 이유가 뭐야? 시간이 많이 주어진. 내가 1시간 줄게 숙향전 문제 풀어봐. 문제 풀 수 있어, 없어? 없어. 이유가 뭐야? 1시간이나 줬는데 숙향전 문제 답안을 못 쓰는 이유가 뭐야? 해석이 안 돼. 해석이 안 돼! 해석이 안 돼! 나 진짜 어이가 없어. 해석을 못 해가지고. 아니, 일부러 최근 3개년에서 5개년은 누앙사부터 시작인데 찾았어라. 찾았어라. 됐어요? 뭐였지? 누앙사에서 답이 뭐였지? 찾아 쓰는 거? 병과 오제. 그 다음에 또 그 이후에 나왔던 시조 문제 가운데서 글 쓰니까 갈등하고 방황하고 고민했던 그건 뭐였죠? 십황? 십제황황. 찾았어라. 그리고 한자어 해석 못하면은 정말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한자어 해석은 어쩔 수 없어. 고전소설에서. 그 다음 중세국어. 중세국어하고 한자어가 섞여 있는 문제는 고전소설에서도 나올 수밖에 없어. 산문이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어. 작년에 나왔던
고전소설이 두 편 있지. B형 마지막 문제 숙향전하고 A형 부분에서 뭐죠? 최측전. 근데 거 봐. 최측전은 전부 다 현대어로 돼 있어. 전부 다 현대어로 돼 있어. 근데 일부러 B형 11번 문제인 숙향전은 중세국어하고 이해했어요? 최측전은 약간 낯선 작품이기도 해. 약간. 숙향전보다 훨씬 더 낯선 작품이야. 왜냐하면 숙향전은 2차 논술형 문제에도 나온 적도 있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이야기 줄거리를 알아도 이게 도대체 그냥 이랑이 누구인지 못 찾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습니다. 중세국어하고 한자어는 고전 산문에서는 물어볼 수밖에 없다. 그 연습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대충 감이라도 그런 문제는 나올 수밖에 없어. 고전 산문은 딱 한 문제는 중세국어하고 한자어가 섞여 있는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건 수능으로도 안 돼. 왜냐하면 수능은 전부 다 어떻게 돼 있어? 중세국어하고 한자어로 돼 있는 게 아니라 현대 해석돼 있지.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냈던 고전소설 작품이 뭐야? 그래. 근데 사신함정기를 알아 몰라? 알지. 현대 해석을 하게 되면. 근데 이게 중세국어 정말 찾아봤거든요. 두 개의 판이 있어. 하나는 저기 뭐죠? 장서각판.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장서각판. 또 하나는 뭐였죠? 한글판으로. 한글본으로 그 조동일 교수님 소장본. 이 두 개가 있고 한역본으로는 이게 그 나중에 김택인가 어떠신 분이 이 한글본 그 사신함정기가 워낙 사대부 사이에서 인기가 있으니까 또 읽힐 만한 글이 돼서 한역을 했어. 한역본하고 한글본이 있는데 한글본 장서각판을 제가 그거 긁어와가지고 본문을 구성하려고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 근데 고전 산문 교육론이라고 하는 개론서는 중세국어하고 한자어가 섞여 있어요. 장서각판으로 돼 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아닌데 만약에 낯익은 소설작품일 경우 숙향전과 같은 알겠죠? 김만중의 이렇게 사신함정기와 같은 진짜 유명한 소설 작품은 현대어 해석으로 현대어 본으로 되어 있는 거 안 줄 거야. 그냥 중세국어하고 한자어가 섞여 있는 그냥 원문을 주고 내용은 거의 다 알고 있으니까 찾아 쓰거나 해석해야만 문제 풀 수 있도록 할 거야. 그래서 되도록이면 낯선 작품보다는 낯익은 작품은 제가 되도록이면 모고 때 어차피 10회 정도의 모고에서 10개 정도의 한 20개 정도의 고전소설 한 회차당 2개 정도씩 다루면 중세국어하고 한자어로 되어 있는 원문을 주고 한 번쯤 이제 연습을 하게 시도를 한번 해보고 이제 마지막으로 현대시가 나오죠. 남았죠. 현대시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 현대시 작품론? No. 그게 아니야. 현대시 작품론 보라는 게 아니야. 교육과정을 보는 거야. 그동안 여러분들이 오늘 집에 가셔서 봐봐. 최근 3개년에서 5개년 동안의 기출문제에서 현대시 파트 부분을 보면 항상 한 문제가 교육과정이야. 작년도는 오히려 교육과정이 2개였어. 하나는 뭐였냐면 자아성찰. 작년도가. 그치? 두 번째가 뭔지 알아? 작품 말고. 바로 그 OT 프린트물에 있는 7쪽 부분에 있는 거야. 9번 문제로 나왔던 거. 이게 박용래의 전영눈하고 그다음에 한민복의 박수소리라는 낯선 작품인데 이게 교육과정이야. 어떤 교육과정이냐면 시의 구성 요소가 아닙니다. 미적 구조물. 작품의 구성 요소별 관계. 이게 교육과정에 있어요. 있어. 요 문학교육과정은 현대시에는 항상 문학교육과정이 한 문제씩 등장한다. 근데 작년도에는 2문제였어. 자아성찰하고 이 문제. 근데 이렇게 학습 목표, 성취 기준 이런 것들이 있어. 그 전에 문학교육 과정의 성취 기준을 알아야만 문제 풀 수 있는 게 문학의 기능 3가지. 인식, 윤리, 심미. 이 용어 쓰는 문제로 문학교육 과정이 출제된 바가 있어요. 그러면 안 나온 문학교육 과정의 성취 기준이 있어. 안 나온 거. 요걸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합니다. 현대시 가지고서. 현대시 가지고는 무조건 문학교육 과정의 성취 기준을 적용하는 문제가 낼 거야. 학습 목표 주어지고 학습 활동이 있거나 교수 학습 계획안 주고 이 작품을 이 교육 과정을 적용하게 되면 이라고 하는 식으로 계속 현대시는 연습할 거야. 현대시는 그러니까 작품 공부는 둘째 치고
교육과정이 있는 상태에서 작품을 적용해야 돼. 예를 들면 생산 및 재구성. 교육과정이 있어, 없어? 있지. 그러면 이 생산 및 재구성을 교수학습 계획 아니라 학습활동으로 구성한 다음에 이 작품에 적용해봐. 자, 이런 문제들, 현대시 문제는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되냐면 교과서야. 그래서 3, 4월, 5월 반에 교과서반을 들으시는 분들은 현대시 파트만 그 해당되는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에 적용하는 부분을 안 나온 거, 딱 기출문제 옆에 두고 안 나온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이 적용된 교과서 학습활동이나 그 부분을 어떻게 적용하는지의 모습을 봐. 작품은 달라질 수 있어. 문제는 작품이 달라져도 적용 방법은 동일하다. 예를 들면 생산 및 재구성과 같은 경우에 작품에 적용될 때 어떻게 적용돼? 재정이 한번 말해봐. 이제 이게 핵심이야, 이게. 현대시 작품에 어떤 작품이 나와도 상관없어. 생산 및 재구성에 이 교육과정 성취 기준이나 교수학습의 내용을 적용할 때 어떤 모습이야? 내가 듣고 싶은 답정 넣어. 맥락? 아직 논 좀 못 짚었네. 아시는 분? 생산 및 재구성이 작품에 적용되면 학습활동이나 교수학습 계획 안에서 반드시 이건 있어야 돼. 교수학습 내용에. 아니야. 원작과 재구성작의 비교. 원작과 재구성작의 비교. 그래서 공부 안 된 거야. 그럼 원작과 재구성작의 비교는 몇 개가 있어? 크게? 2개가 있어, 2개가. 하나는 내용이 바뀌었는지. 두 번째로는 그치, 형식 바꾸기는 그건 뭐야? 갈래. 시를 소설로, 소설을 시로. 이거 나중에 할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이 교과서에 있어.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현대시 파트는 교과서에서 나오지 않았던 교과서반 들었다면 찾아라. 해라. 그리고 저는 모고 때 그동안에 안 나왔던 거, 안 나왔던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일부러 적용하는 문제를 낼 것이다. 작품 공부하는 게 아니야. 적용하는 공부를 하는 거야. 현대시 파트는. 이해했어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가지고 가져가야 할 교재가 2개가 있다. 하나는 뭐다? 무슨 교재? 국교론 교육과정 교재. 또 하나는 뭐다? 또 하나는 뭐야? 저기 있네, 밑에. 기출입니다. 국교론 교육과정, 그 다음에 뭐 문학이든 국교론이든 기출. 이 2권은 시험장 가지고 가라는 게 아니라 시험장 가지고 갈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봐야 할 부분. 아셨죠? 그리고 이제 안내 말씀드리면 그 개념 구조도 특강을 할 거예요. 아마 다음 주 일요일 정도에 제가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해가지고 7시간에서 6시간 정도 화법독서 장문에 2시간, 3시간씩 요 교재를 가지고서 그냥 올해 나올 만한 테마들을 중심이지만 기본적으로 한번 국교론을 훑어보는 그런 특강을 진행합니다. 찍어서 이제 인강으로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장 가기 전에 이 개념구조 특강은 꼭 한번 들으시면 돼요. 딱 6시간으로 정리하는 거야. 국교론을. 전체적인 테마를. 이해하셨죠? 이거는 다음 주 일요일 정도에 제가 언제 영상이 올라갑니다. 꼭 듣고 가세요. 라고 줄 거야. 오케이. 그럼 쉬었다 합시다.